안녕하세요. 중국문화대학의 이정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가를 허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국문화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들 중국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중국문화대학이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란 거는 중화민국의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참 애매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게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мя오리국의 석호소녀, 오른쪽에 있는 건 타이중국의 미카도 꽁소녀라는 게임입니다. 대만에서 나온 비주얼 노블 게임이고요. 원래 사실은 이 게임을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수업 때문에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대만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한국어 레벨이 오른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그럼 번역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정했던 게 바로 이 게임입니다. 비주얼 노블 게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텍스트로 돼 있어서요. 학생들이 번역 연습을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난삽한 표현을 포함해서 정통적인 표현도 전부 다 등장하기 때문에 괜찮은 매터리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게임을 정했어요. 근데 이 게임을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흔히 제가 알아오던 그런 일본산이라든지 한국산, 중국산 비주얼 노블하고 좀 달리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도대체 이 나라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 지방이라고 하기도 뭐한 이곳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가 문제예요. 일단 대만산 비디오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대만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대만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일단 한국 사람들은 대만을 네 가지 명칭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완, 두 번째는 대만, 세 번째는 중화민국,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대만을 왜 중국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는 60년대까지 대만을 중국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지금의 중국은 무엇으로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직도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국교가 맺어지고 1992년에 단교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 측에서 중화민국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단교 이후 그리고 단교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만이란 이름은 계속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다면은 오늘날 예를 들어서 대만 여행서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대만을 타이완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대만이라고 부르면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이 있고 타이완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서들에서 타이완이라고 부르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각각의 명칭들이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부른다면은 1920년대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후에 성립된 중화민국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중국으로서의 중국의 의미로 부를 수 있는 한편으로 중화민국이라고 부른다면 지금 현행 대만 정부의 공식 명칭을 부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이름을 쓰면은 대륙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 혼란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공산이 큽니다. 다음으로 대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가장 중의적인 이름이고 많이들 사용하는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이완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대만산 비디오 게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럼 그 정치적인 스탠스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느냐를 먼저 정초하고 넘어가야지 나머지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대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학회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나 잠정적으로 대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대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잠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만에 있는 모든 논의들은 대부분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어떤 확실한 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유동적인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부터 슬슬 이야기를 하게 해보겠습니다. 시먼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만 타이베이에 보면은 한국어로 치면은 명동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 중간에 시먼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가 보면은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 뭐 한국어 할 줄 아는 대만 사람들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곳이기 때문에요. 가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 시먼딩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만 독립파가 항상 여기서 데모를 해요. 대만은 독립국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독립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만이 독립국인가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보통 중국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하고 이제 분리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인가, 또는 아니면 중국의 일부로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만의 독립이란 거는 지금 중화민국 체제를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지금 중화민국이 그냥 있으니까, 차이잉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중화민국이 그냥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독립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아예 과거의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독립국으로 새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중화민국 헌법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중화민국 헌법 체제에서 개헌도 아니고 나라를 폐지하고 다시 만든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역량이나 세력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한 줌이에요. 문제는 대만 정치를 논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정치적 집단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대만 정치 이야기하면 국민당과 민진당이 뭐 양당 정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민진당임에도 국민당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보통 국민당이 친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당 내부에서 중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진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파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줌에 지나지 않는 세력이지만 사실은 이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양당 정치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민진당의 깃발 아래 모인 이런 굉장히 소수의 집단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대만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만 독립파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먼딩에 가면 이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한편으로요, 시먼의 조금 다른 곳을 뒤돌아보면은 애니메이트란 가게가 있어요. 여기 흔히 말하는 대만 오타쿠들의 성지 같은 데예요. 여기를 포함해서 바로 옆에 지하도가 있는데 대만의 서브컬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빨간 점 밑에서 보면은 이 두 세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대만을 독립해야 된다,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이 코스프레 같은 거 즐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야, 대만은 역시 양분화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한국처럼 정치에 고고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애들이 확실히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서브컬처 좋아하면서 정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대만의 서브컬처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처럼 그렇게 뭐 서브컬처 좋아하는 오타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경멸하거나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서브컬처 똥만지에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서브컬처 축제 같은 데 가서 즐기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남녀노소 전부 다 가서 즐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하고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만 서브컬처의 특징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브컬처의 스타일, 방법론을 굉장히 자주 이용해 먹어요. 차이잉원 지난번에 대선 할 때 광고였는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차이잉원이 이렇게 막 그 고양이 귀 달고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럽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대만에서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럼 이런 걸 하면은 죄송합니다. 귀가 울리네요. 이런 걸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차이원표를 찍어주겠지라는 실리적인 입장에서 서브컬처를 지지해주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건대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마 일본밖에 없을 거라고 대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브컬처에 열려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대만의 서브컬처가 정치적이라고 또는 정치의 표상으로 이용된다고 굉장히 그것이 오늘날 대만 서브컬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서브컬처는 정치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카 일지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건담 같은 경우는 아예 팔레스타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물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서사를 보면은 이거 중동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죠. 에어리어 88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동의 문제, 북아프리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보면 알아요. 정치적 메타포라든지 정치적인 서사를 그리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일본의 7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영웅전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독일군인가, 뭐 중공군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면으로 보면 정치적 암투, 현실의 정치적 암투를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서브컬처의 역사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90년대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게 대모해 시대라고 제가 이름 붙인 사건입니다. 90년대 이후로 이렇게 일종의 모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상냥한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갑자기 도래해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정치적인 서사가 서브컬처 안에서 거의 그려지지 않게 됐어요. 보는 사람들도 이제 서브컬처에 정치가 묻으면 싫어하게 됩니다. 90년도 이후에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정치적 서사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거를 그리는 심각한 얘기는 몇몇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공산이 커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곳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 같은 것들이 싹 거세돼 버리고 개인의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개인의 정신적 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스토리가 등장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서브컬처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요. 그리고 오늘날 중국은 거의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기세가 상당하죠. 그런 것들이 대모해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모해 시대의 원리 두 개를 갖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요. 슈퍼플랫과 모해가 두 개가 있어요. 슈퍼플랫이라 함은 대상에서 깊이를 거의 완전히 탈각시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표만이 남아버리며 때문에 어디다가 그냥 슈퍼플랫의 기표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준추적인 해석을 내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슈퍼플랫에 적용된 스토리를 메타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떤 일반론이라든지 그런 론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한 허구 지향성 또한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모해. 허구의 캐릭터에 의해서 환기되는 유사 연애적 감정. 제가 번역했던 캐릭터의 정신 분석이라는 데서 뽑아온 표현인데요. 유사 연애적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상을 상상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해의 감정은 특징적인 기호로 인해 촉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이라든지 삐친머리라든지 안경, 행동거지, 소꿉친구 같은 그런 기표들이 있겠죠. 슈퍼플랫과 모해는 기호로의 환원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교집합 관계를 이룹니다. 슈퍼플랫에서는 세계 전체가, 모해에서는 인간이 기호화돼 버리죠. 따라서 이 교집합의 공간에서는 인간의 트라우마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같은 내적 깊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긴 하지만 플랫화된 소재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일종의 레파토리처럼 웃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얘의 특성이니까 같은 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슈퍼플랫의 세계관 자체는 상징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일종의 법률 같은 건데요.
만약에 세계관에서 예를 들어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애니메이션 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는 락강적 의미의 상징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 이제 모의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작품의 외연이라는 차원에서 감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90년대에 이제 촉발되었던 대모의 시대의 중추적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플랫과 모의 세계 산물은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쉽게 접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든지 게임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치적 패러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반대로 정치적 서사가 서브컬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작자가 만들질 않겠죠. 현실 정치나 인간의 트라우마는 플랫과 모의 세계에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플랫과 모의 기호로의 환원이라는 원칙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뭐 트라우마라든지 뭐 현실 정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표상이 있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서사들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죄송합니다. 계속 왼쪽 귀가 울려가지고요. 이런 현실 정치라든지 인간의 트라우마가 서브컬처의 서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초에 말했던 그 세계관의 원칙 같은 것들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표 연쇄는 현실의 문턱에서 정지해버리고 서브컬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서브컬처는 현실 정치의 캐릭터 일종의 표상들을 얼마든지 수출해내지만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재밌는 거는 정치적 서사가 얼마든지 서브컬처에 막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서브컬처 팬들이 짜증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 대선이 2023년이었나요? 한국 대선 5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다 까먹게 되네요. 예를 들어 한국 대선을 가지고 모해를 했다 그러면은 서브컬처 팬들도 싫어하고 정치 고관여자들도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 장제스죠? 그리고 왼쪽에는 송메이링이라고 장제스 부인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민당 서사를 서브컬처의 수준에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왜 대만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서브컬처 안에서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мя오리국의 석호소녀라는 게임인데요. 2019년에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을 유통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못 받아가지고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고요.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대만 각지가 독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베이도 독립해버리고 바로 옆에는 신주도 독립해버리고 타이중도 독립하고 까오슝도 독립하고 각 지역이 독립국가로 다 독립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мя오리라는 동네 출신이었던 주인공 약사 왕승원이라는 친구가 추방을 당해요. 타이베이에서 일하다가 너 외국인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인 소녀 피스카 아까 남은 이 여자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мя오리로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가 하던 약국을 승계받게 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약국이 재개발 지구에 속해 있음을 인지하게 돼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자가 이제 정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너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작은 희생이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의 약국을 철거하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피스카와 같이 투쟁을 합니다. 데모를 해요. 근데 데모를 했는데 막 가차없이 두들겨 패니까 일단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부의 사절단이 와서 회유를 하게 돼요. 그래, 뭐 투쟁하는 거 좋은데 뭐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 좀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너한테 좋은 것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행사 같은 게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투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로 이제 엔딩이 바뀌는데요. 실패할 경우에는 그냥 체포되고 게임 오버가 돼 버려요. 근데 성공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요 배경이었던 мя오리국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갑니다. 바로 옆에 타이중이라는 동네로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작품이 타이중국의 미카도 꽝 소녀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미카라는 여자예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타이중을 도피해서 일행을 아까 미카를 만난 주인공이 미카를 만났어요. 근데 타이중국이라는 데는 мя오리국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정제 같은 국가였다면 타이중국은 제정일치 국가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교황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이중국을 탐색해 보니까 그냥 교황이란 사람은 이름뿐이고 과거에 지역 폭력단이 권력을 쥐고 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폭력단이 주인공을 납치 시도를 하려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외국인 노동자 연합체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이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명절 때 타이중을 가잖아요. 그러면 타이중역 앞에 베트남, 태국 출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공장이 많고 그렇게 3D 업종을 대만은 젊은 친구들이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는 현실 그린 게 맞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를 만나고 과거 중화민국 시대에 만들었던 결전병기 BRT라는 걸 로봇을 타고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제 폭력단하고 전투를 하는데 뭐 폭력단은 그냥 깡패들이기 때문에 별 힘이 없겠죠. 그래서 로봇한테 밀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황이 또 다른 로봇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주인공과 싸우게 되죠. 패배하면 사망하고 승리하면 폭력단을 진압하고 그냥 난터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되게 긴 이야기인데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느라 빠뜨린 부분이 좀 많은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밌는 건요. 플랫과 모의 외견을 쓰고 현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인공 왕청원이 이제 자기 집으로 향하게 된 게 대만의 각 현이 독립을 해서입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단위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딱 생각난 게 차이잉원의 민족국가론 2002년에 차이잉원이 정치대 교수로 있을 때 썼던 논문인데요. 차이잉원이 이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소수민족이라도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자기 주체적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독립해서 국가를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2002년의 차이잉원도 그렇고 지금의 차이잉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흔히 말하는 동북아 정세라든지 양안 관계를 너무 그러니까 무르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국가를 어떻게 성립했다고 쳐도 국가로서의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미있는 거는 작중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했던 화롄시가 중국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를 성립시켰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중국의 승인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승인이 없다면은 국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차이잉원이 자연법적 관점에서 국가의 성립을 이야기해도 현실 정치에서는 실정법적 그러니까 국가의 인증이라든지 승인이 없으면은 국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권력을 폐지했을 때 누가 권력을 잡을까요? 또는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구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 중화민국 체제, 그리고 야오리국의 왕정제, 타이중국의 제정일치 또는 토호 협의체, 그 나중에 나올 난터욱의 원로원 같은 것들 전부 다 대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정제는 썩어 빠졌고 왕이란 권력을 내세워서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고 제정일치라고 하지만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토호 협의체를 통해서 떨어지는 이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거죠. 자, 말하자면 권력을 넘어서는 자본의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이권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자의 문제들도 언급하고 있죠. 수인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철거민의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중에서 플랫과 모에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전형적인 플랫과 모의 레파토리가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뭐 고양이 귀라든지 꼬리라든지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쿨뷰티 특성이라든지 에반게리온 같은 거요. 그런데 그게 작품의 중심 요소는 아니에요. 대다수의 비주얼 노벨 같은 걸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런 모의 작품들 보면 개인사라든지 뭐 개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는 개인 간의 상상적인 관계, 뭐 소꿉친구 같은 관계에 천착할 때 이 작품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또는 사회 자체의 관계성을 비판적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흔히 말하는 오타쿠 작품들하고.
두 작품 전체의 모해 요소와 일본 서브컬처 스타일 패러디가 누차 등장합니다. 뭐 아들아 로봇에 타라 막 그런 데서 나오는데요. 작품의 모해 요소는 여기서 서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뿐이지 작품 내 세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트리거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해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서사가 진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작품은 대모해 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외연 혹은 부분적인 차원에서 멈춥니다. 서사 내부적으로는 주인공의 활약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거의 소년 만화 혹은 통속 소설과 더욱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요. 하지만 주인공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는 게 굿 엔딩이고, 또는 투쟁하더라도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동네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타이중국 같은 경우는 딱 제가 떠오른 게 후레쉬맨 같은 건데요. 후레쉬맨을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후레쉬맨 용사들이 이제 지구의 평화를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투쟁해서 일궈놓은 지구의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우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요. 여기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타이중국의 평화를 이끌어냈지만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 이론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노동가치를 만들었는데 그 노동가치로부터 괴리돼 버리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서브컬처에 많이 들어간 게 일본의 70년대 서브컬처의 특징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일본 7, 80년대 서브컬처 좌파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른바 대만적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왜 대만에서는 서브컬처의 영역에 정치가 마음대로 침입할까요? 네 가지로 저는 보고자 합니다. 물질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입니다. 물질적 배경부터 얘기해 볼게요. 대만의 서브컬처 크리에이터들 대부분 영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량 상위 10% 게임사도 5억 뉴타이완 달러 규모로 한국 MT소프트의 4조 4천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자기들이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중국이라든지 мя오리국을 만든 그 게임 제작자도 5명이 안 돼요. 심지어 한 명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게임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는데요. 제가 그 타이카 대만 콘텐츠진흥원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게임 제작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차피 돈도 못 버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그게 문제냐고 같은 식으로 이야기한대요. 한국에서 게임은 일단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대만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주류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컬처에 대한 높은 용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대만의 서브컬처 담론은 대략 1980년대 말에 썸펑동만에서 시작됐는데 서브컬처 자체는 그 이전부터 자유롭게 유통돼 왔습니다. 어느 세대든 일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음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의 지지는 실제로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K컬처 유명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게 일본 서브컬처입니다. 그래서 모해를 포함한 서브컬처 표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브컬처 창작자들, 대만 서브컬처 창작자들도 과거부터 일본식 표현 방법론을 재빠르게 흡수해 갔어요.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건 같은 옛날 대만 만화 있죠? 그런 것들도 일본 그림체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이미 1980년대부터 노멀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컬처 수용의 보편화는 창작의 차원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해는 목적, 그러니까 일본을 재현하는 것인가? 방법론, 대만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대만을 재현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재현하려는 창작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대부분은 대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펙트럼 사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 정치와 형식주의적 이원론이 득세하고 제3지대나 중간자적 위치가 약세였던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만 정치는 양당 정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수많은 입장이 존재합니다. 대중관계, 대일관계, 대미관계, 세대, 양성평등, 자본주의, 종교, 내외성인, 원주민 여부는 그냥 하나의 요인이지 그걸 통해서 입장을 이원할 수 없어요. 중국을 좋아하면서 일본을 좋아하면서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을 좋아하면서 일본을 싫어하면서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국민당은 우파고 뭐 민진당은 좌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만 사람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정치 이야기를. 그리고 서브컬처와 정치 또한 이분화된 질적 문제보다는 갖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양적 문화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오타쿠의 경계선이 비교적 흐릿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너 오타쿠야? 오타쿠 아니야? 이 정도의 문제라면 너는 어느 정도 오타쿠니? 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대만을 말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오늘날 동북아에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이라고 부를지 중화민국으로 부를지 중국으로 부를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대만 내부 정치 상황에 인해서 대만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적 제스처가 됐어요. 구의 공식 내 체제 내에 느슨한 연합체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 대만인가? 독립국인가? 그 국가의 정당성은 과연 어떻게 보증받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대만을 이야기할 때 전제로 놓여야 되는데 사실 그 전제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잠정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만 정치, 대만의 현실 정치라는 것도 잠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고 대만에서 나온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국가 체제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이라든지 자기 동일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 주어를 호출할 때 이미 그 자체가 개념적 정치론뿐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만 사람인데요 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겠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만이라는 나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 얼마 없으니까요. 자, 어느 작품의 배경이 대만으로 설정됐을 때 혹은 또 그 작품의 창작자가 대만인일 때 그 작품이 정치적인 이슈를 빠져나갈 방법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대만인이 만든 대만산 서브컬처 작품이지만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원점, 대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잠정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만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김형식입니다. 먼저 저도 SF 장르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오늘 동아시아 SF 성취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함께 하고 싶었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부득이하게 줌으로 참여하게 됐죠. 또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정민 선생님의 발표 참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발표를 통해서 좀 잘 몰랐던 대만의 서브컬처, 그리고 또 대만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배울 수도 있었고, 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돼서 참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토론문을 좀 읽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재문 선생님의 발표는 마오리국의 석고소녀, 그리고 타이중국의 미카도 꽝소녀라는 두 게임, 비주얼 노벨이죠. 이거를 현실의 대만의 현실을 반영한 정치적 서브컬처 텍스트로 읽어내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게임이 비교적 분명하게 현실 정치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텍스트였는데 제가 이 두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봤는데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충분하게 좀 살펴보지를 못해서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미리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게임의 정치성을 좀 세계, 타자, 주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이거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게임이 이제 배경이 되는 세계가 대만 내 수많은 도시와 현이 독립국을 선포하는 상황이 배경인데요. 여기서 제가 든 의문점은 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일까? 이게 어떤 하나의 중국이라는 어떤 현실 정책 입장에 대항한 안티테제로서 사용이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들여다보니까 이런 정치적 변동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국가들은 주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독립한 게 아니라 그냥 권력자 이속만을 생기는
그런 이익 집단처럼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국 분열된 국가를 가정하고 나서 이것이 안 좋다, 부정적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해서, 그러면 이건 하나의 중국 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세계를 묘사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로 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소녀들이죠. 피스카와 미카. 전형적으로 이제 모의 속성을 가진 뭐 꼬리, 털이 난 귀 이런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뭐 괴력도 있고 비행도 하고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돕고 탈출시키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해화라는 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타자의 어떤 내면 세계를 삭제하고 슈퍼플랫한 대상으로 만들어내죠. 네, 우리가 알랭 바디유가 사랑의 사건성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타자와의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만남이 유한한 주체를 또 세계라는 무한을 향해 열어놓는 것인데, 이런 모해화된 캐릭터는 당연하게도 그냥 패티시, 주체 내면의 패티시를 의인화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세계와는 무관하고 그냥 주체 내면으로의 퇴각일 뿐인 것이죠. 예측 가능하고 프로그래밍화된 작용, 반작용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캐릭터 역시 그냥 모해화된 캐릭터로서 도구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 같고 스스로의 의지나 주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것처럼 그려지는 것 역시 주체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인공 왕청원의 로봇처럼 그냥 도구적 역할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두 게임 내에서 타자들, 그러니까 뭐 피스카나 미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주민들의 도움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의 주체성이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로 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주인공 왕청원이 이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향에 왔더니 또 어머니 약국도 재개발로 또 잃게 되고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정치적 요소들이 결국은 왕청원의 인생을 점점 막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또 주민들도 억압하고 지도자들도 그냥 욕심만을 채우는 자들이고 경찰도 주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게임은 정치라는 것을 어떤 부정적 대상으로 환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에 관한 냉소주의적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는 새로운 어떤 제도적 정치적 개선의 노력을 통한 현실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가질 않죠.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계속 다른 도시로 도망간단 말이죠. 거기서 또 싸운 다음에 거기서 또 뭐 해보지 않고 또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왕청원이라는 주체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안하는 긍정성의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무능함과 폭력성을 확인하는 부정성의 탈정치적이고 또 냉소적인 주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용자 콘텍스트적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이 게임의 대만 내 반응이 좀 어떤지가 궁금하기도 했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서 대만 서브컬처가 정치적 성향 보이는 게 필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게 앞으로도 대만에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인지 그렇게 전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대만의 그런 복잡한 정치적 상황의 이해와 서브컬처 콘텐츠 문화에 관해 알게 돼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가 또 잘 몰라가지고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엉뚱한 질문을 했다면은 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중화민국을 수많은 독립국으로 쪼개놨을까요? 이 게임이 나왔던 때가 2019년인데요. 2019년이면은 해바라기 운동, 2015년에 그러니까 대만판 국회 점거 운동이 끝나고서 한 4년 정도 지난 이후에 차잉원 정부가 이제 2기가 들어섰을 때 그쯤이었을 겁니다. 차잉원 정부의 특징이 뭐랄까요? 일단 소수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의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집단이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라든지 뭐 민족 국가론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소수의 정치적 권력이랑 소수가 가지는 정치적 권력의 중요성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작품이 차이잉원에 대한 조롱으로 생각을 해요. 차이잉원류의 그런 민족 국가론에 대한 조롱.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중화민국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과연 그런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차지하는 거는 깡패들. 뭐 대만 깡패들 유명하잖아요. 그런 깡패들이라든지 뭐 삼합회 그런 것도 뭐 대만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의 기업가들이 영향을 그러니까 정권을 그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현실 비판적인 인식이 굉장히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사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하나로 유니파이드 되면 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스토리를 계속 보다 보면 계속해서 폭압적인 정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의 중국의 상황 물론 좀 그렇게 뭐 폭압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일종의 뭐 좀 억압적인 그런 느낌을 반대하는 게임 내에서 반대하고 있으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스팀이라는 국제적인 플랫폼에 이제 더 서비스가 되는데요. 거기 중국 친구들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별점 1점 주는 것들이 중국 친구들입니다.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정치적인 문제로. 예, 그리고 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서브컬처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에서 이제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미덕이라고 보통 이렇게 찬양을 받는데요. 저는 서브컬처를 볼 때마다 과연 주체란 게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짜여진 틀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나사들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주체적으로 자기가 뭐 동력을 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든지 이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든지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도 물론 이 서브컬처 작품 연장선상이라는 면에서요. 왕창원이 주인공이고 뭐 로봇도 타고 뭐 또 때려 부수고 그러긴 하지만은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기가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 다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냥 이 서사가 만들어낸 한 일종의 기계 장치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딴 얘기인데요. 제가 서브컬처 작품에서 딱 한 번 주체가 만들어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보면은 그 나중에 신지하고에서 아스카가 다 때려 부수고 둘이서만 남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주인이 되잖아요. 예, 그것이 제가 봤던 유일하게 서브컬처에서 주체가 되는 캐릭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만의 청년들이 오늘날 대만의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답답하고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뭔가 해바라기 운동 2015년에 뭐 국회도 점거해가지고 막 뭐 자기 주장도 막 하고 시대 역량이랑 당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난 2019년 그리고 2022년 그때 돼서 남은 게 냉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해서 뭐해 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뭐 차이잉원 정부에서 뭐 반중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만의 수출 50%가 중국인데요. 그리고 대만이 인구 2,3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중국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차이잉원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총통이고 뭐 다음 총통도 뭐 민진당 쪽에서 나올 좀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뭐 그럴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같은 민진당을 바뀐다고 해서 국민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암담함 같은 것들이 이미 2019년의 관점에서 저는 이 작품에서 선취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치적 서브컬처가 더 늘어날 것인가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대만 컬처의 그냥 노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브컬처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해석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저희 팀이 이번에 번역했던 레이드 온 타이호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타이베이시에서 미군 폭격하고 일본 순사의 그 압제를 피해서 살아남는 게 내용인데요. 반미죠? 반일이죠? 이미 그건 대만에서 엄청나게 강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만이란 이름이 붙은 이상 그거는 정치화를 피해갈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